지금도 열심히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우리 박근혜 선수. 그 박근혜 선수가 이번에 뭘 했어요?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죠. 예,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오늘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놓은 프로가 있어요. 뭐죠? 뉴스타파. 예, 뉴스타파에서 신년사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과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 없나?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경제 부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처럼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만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나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지난해 연설 내용과 비교해보니 거의 새로운 내용이 없었고 게다가 일부 성과라고 치켜세운 것들도 과장되거나 왜곡돼 있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였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만 경제를 4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에 24차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이 가정법을 내세운 뜬구름식 경제 목표를 되풀이했습니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4% 고용률로 높아지고 국민소득 4만 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정책 내용도 1년 전과 판박이었습니다. 지난해 이미 등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에도 똑같이 등장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핵심 에너지 사업이라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1년 전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만들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 별 진척이 없었던 유라시아 철도.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농업이나 문화 부분 등의 ICT 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관광, 유통, 교육의 다양한 기술과 분야에도 ICT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소비 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규제만 풀면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사고 방식도 반복됐습니다.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이처럼 경제정책의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었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치적은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고용도 12년 만에 5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딨어? 50여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경제 성과로 내세웠지만 얼핏 반가운 소리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언론은 이미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속빈 강정 같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에 고작 0.1%포인트 앞설 것으로 추정되는 지표를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경제계획 3개년 개혁을 G20 가운데 1위라고 표현한 것도 근거가 희박한 발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을 하려는 것이 G20 성장 전략 중 1위로 평가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어머.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G20 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한국의 경제성장 계획이 모범적이라고 평가됐다는 표현만 있을 뿐 1등이라고 한 대목은 없습니다. 어머머. 한국 정부가 계획한 그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2018년 4.4%의 성장률을 기록해 G20 가운데 최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잼플이라는 게 이제 모범적이다, 계획이. 예.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가 제일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GDP가 2018년까지 가정에 따른 최상의 전망치에 불과한 것을 대통령은 1위로 평가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를 거부했고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에 들러리를 섰다는 반발이 나왔던 지난해 12월 23일에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미 매듭지어진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노동계를 합의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 이거를 본 노인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거를 본 노인분들, 지금 어저께 그 기자회견 마치고 지지율이 한 5%가는 뭐지? 43%에서 38% 떨어졌다든가? 그 TK 신문들도 탄식. 자,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어디 갔어? TK가 뭐냐 하면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그 박근혜의 가장 열혈 지지 구역이죠.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신문들도 탄식을 했다. 박 대통령 민심을 무시하다니. 박 대통령의 정치 텃밭에서도 기자회견의 역풍 거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의 신문들도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극한 절망감을 나타냈다. 매일신문은 13일자 사설에 박 대통령 신년회견, 국민은 여전히 답답하다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통일 등 각 분야에 걸쳐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정윤의 문건 유출 파문의 수습을 위해 요구됐던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인식과 궤를 달리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번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회견 내용은 이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았다면서 문건 파동을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한 박 대통령에 대해 상황인식이 이러니 인적 쇄신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탄식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 3인방 감싸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이번 회견은 박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에 큰 괴리가 있음을 재확인해줬다고 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사설은 이어 이는 국정운영 동력의 소진이라는 걱정스러운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그러니까 국정운영이 잘 안 될 거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이를 알아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진정성은 실체를 확보한다. 되게 말 어렵게 쓰죠? 박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박 대통령의 맹성을 촉구했다. 맹성이라는 게 맹렬한 자기반성을 얘기하나 보죠? 영남일보도 사설 대통령의 회견 국면 전환하기엔 역부족이었다를 통해 우리는 우선 이번 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청와대의 인사쇄신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국민들은 정윤의 문건 파문을 비롯해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가 최고기관의 내부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적쇄신을 도외시한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잘 알다시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집권 3년차인 청와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과 남북관계 구상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면
지금은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조차 요구하고 있는 인사쇄신 대상자들을 마냥 감싸서는 실타래가 얽혀있는 정국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사설은 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끝내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서 앞으로 전국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실 관련 의혹을 국정조사 등으로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전국 혼란을 우려했다. 이 밖에 부산 경남 지역의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도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질타하는 등 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영남권의 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어떤 할아버지가 친구하고 술 한잔하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선덕여왕이 될 줄 알고 뽑았더니 진성여왕이라고. 그 역사상 두 여왕이 유명하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 선덕여왕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를 막 홍보를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덕여왕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었어. 그 영화 있잖아요. 선덕여왕. 그 드라마를 만들 때 그런 의도로 제작 지원을 했던 거야. 선덕여왕 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찾아봐야 돼. 진상여왕이었어? 나는 진성여왕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진성여왕이 누구냐 하면 맞지. 진성여왕이 진성여왕. 그 신라 멸망의 원흉으로 비판받는 진성여왕. 그러니까 그 선덕여왕 말고 진성여왕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은 왜 생겼냐?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가 제일 늦었어. 신라가 제일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나 가장 강대국으로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이룩된 게 선덕여왕 아버지 때야. 선덕여왕 아버지 때 가서야 국가 기강이 잡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라는 골품제라는 게 있어갖고 원래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게 진골에서만 왕이 되는 거야. 진골이 뭐냐? 엄마도 왕족, 아빠도 왕족인 애들을 진골이라래. 엄마나 아빠 한쪽이 왕족인 경우를 아니 그게 참 성골이다. 성골이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이면 성골. 그 밑에 둘 중에 하나가 왕족이면 진골. 그 밑에 이제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내려갔잖아. 근데 이 성골이라는 게 엄마도 아빠도 왕족인 경우 이게 문제였던 거야. 뭐냐 하면 이 성골이라는 거 엄마 아빠가 왕족이라는 얘기는 엄마 아빠가 친인척 관계인 거야. 신라의 문제가 친인척 관계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근친상간이 되는 거예요. 신라가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왕족이 근친상간이었어. 그래갖고 근친상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열성인자. 우리의 몸속에 우성인자고 열성인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인자 있잖아. 안 좋은 유전인자가 극대화되는 거야. 근친상간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장애라든가 어떤 뭔가 그러니까 장애 미안해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하여튼 뭐 정신적 질환이라든가 신체적 결함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극대화되는 거야. 근친상간으로. 그래가지고 이 성골이 점점 사라진 거야. 성골의 남자들이 이제 사라져서 왕위를 이어갈 남자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지. 문제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신라의 왕이 되려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왕이 되려면 신체가 멀쩡해야 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멀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선덕여왕이 왕이 됐단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이 선덕여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러면 선덕여왕이 무슨 치적을 이루었냐? 사실 선덕여왕 자체가 치적을 이룬 건 없어. 다만 그 아버지가 기틀을 굉장히 잘 닦아놓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잘했을 뿐이야. 막 소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막 선덕여왕이 전쟁을 지휘하고 그거 다 개뻥이야. 선덕여왕이 여왕이 됐을 때가 58세인가 할머니야. 할머니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선덕여왕이 막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처럼 옷 입고 뻥도 그런 게 뻥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팩션이라 그러잖아. 그 사실이 아닌 얘기라고. 그런데 좌우지간 선덕여왕 때는 그래도 나라가 운영이 됐어. 그래도 나라가 운영이 되다가 그 선덕여왕 이후에부터 뭐가 됐냐면 진골이 왕이 되는 거야. 김춘추부터 진골이 왕이 돼가지고 잠깐 100년에 신라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어. 그러다가 이 전성기 말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잠깐 100년 정도 지나면 나라가 썩어. 그러면서 점점 진골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육두품은 굉장히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똘똘해졌는데, 그 진골은 공부도 안 하고 있는 돈 갖고 놀고 먹으면서 개지랄 떠는 거지.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부를 진골이 쪽쪽 빨아먹어.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진골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야. 신라 하대로 가면 뭐 150년 동안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에 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그래갖고 어떤 왕은 임기가 1년 안에 몇 년에 재위해갖고 그 해에 퇴위돼. 쫓겨나는 거야. 왕이 쟁탈전이 개판이 된단 말이지. 그런 와중에 왕이 된 게 진성여왕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진성여왕이 내 옛날에 영화 본 기억이 나. 박정희 때 만든 영화인데, 그 진성여왕이 막 음란하고, 음란해가지고 이제 사고를 많이 쳤다. 막 노란하고 막 그런 되게 야한 영화였어. 박정희 때 만들었던 음란 영화 중에 하나가 진성여왕이 주인공이었어. 나라가 음탕해서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성여왕을 굉장히 나쁜 존재로 이게 가르친 거야. 선덕여왕은 굉장히 덕이 있는 왕이었지만 진성여왕은 요부였다. 요부라는 표현으로 그 영화도 나왔었단 말이야. 그걸 그때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팬들은 다 봤단 말이야. 그때 그런 영화 하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가서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었지. 피 끓는 청춘 남녀들이 진성여왕을 보고 불끈 솟아서 많은 후세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진성여왕, 지금의 우리 70, 80대 할아버지들이 요 진성여왕을 청춘 때 봤던 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성여왕 그러면 요부,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노인분들의 기본 정서가 어떤 거냐면 행실이 발라야 된다. 행실이 발라야 되고 순결을 되게 중시하고. 진짜로 이런 얘기해서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박근혜가 처녀라서 찍어준 거야. 박근혜가 정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쁜데 처녀의 몸을 지켰다고 그러면서 찍어줬던 거야. 나 그런 얘기도 들었어. 어떤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이 지켜온 순결한 존재로서 되게 이 할아버지가 박근혜를 사랑하더라고. 아끼는 거야. 그 할아버지가 정윤회 사건 그 할아버지들이 정윤회 사건에 발칵 뒤집어진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솔직히 노처녀랑 이혼남이랑 뭐 이렇게 훗날을 도모하는 게 뭐가 문제냐. 솔직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관심도 없고. 정윤회 스캔들에 젊은 사람들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이혼남이잖아 정윤회가. 박근혜는 노처녀고. 둘이 사상과 뭐가 맞으면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도 썼어. 프랑스의 대통령은 그 부인이랑 동거한 거잖아. 동거녀였잖아. 그리고 누드 모델이었잖아, 부인이. 그런 얘기 막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연애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 좌우지간, 그런데 우리의 박근혜 지지층은
되게 본인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층의 딜레마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 노인층이 박근혜는 순결의 상징이라고 본 거야. 박근혜는 순결의 상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결혼도 안 하고 부모가 불쌍하게 죽고 부모가 비참하게 죽고 그리고 오로지 그 부모의 한을 풀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이 지내온 순결의 화신 박근혜 공주 이게 있었던 거야. 그게 이 어른들한테는 있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정윤회 사건을 보고 배신감을 느낀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정윤회 사건에 왜 박근혜 지지층이 흔들리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보니까 그런 분들 주변에 많죠.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그렇게 생각해서 노인들이 박근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무결점의 순수한 존재라고 본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순결하고 불쌍한 공주, 비운의 공주, 그렇게 바라보고 박근혜를 막 찍어줬는데 이 정윤회 스캔들은 사실 왜 나왔어? 이게 그 언론과 재벌들이 박근혜를 길들이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 근데 그걸 보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분노하신 거야. 그분들의 정서는 정말 순결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래서 찍어준 건데, 이게 정윤회 스캔들로 완전히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야. 그 진짜 어른들은요, 박근혜가 진짜 이쁘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박근혜가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 특히 할아버지들은. 예. 그랬기 때문에 정윤회 스캔들의 상처가 컸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별 관심도 없었고, 뭐, 그러든가 말든가였는데, 이게 박근혜 지지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분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이 할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정윤회 스캔들 과정에서 그 정윤회 때문에 혹시 약간 박근혜 때문에 정윤회가 이혼한 거 아니냐. 그 왜 조선일보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함구하는 조건으로 이혼한다. 그 얘기가 조선일보에 나왔단 말이야. 그거를 보고 할머니들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정윤회가 이혼한 게 박근혜 때문에 이혼했다고 이해를 했어. 내가 한 할머니들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할머니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박근혜 때문에 정윤회가 이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의 70, 80대 할머니들의 기본 정서는 할아버지들이 바람핀 것 때문에 가슴에 상처, 여러분도 그런 분들 주변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70, 80대 할머니들은 박근혜의 전통 지지층이 60, 80대, 그러니까 60, 70대인데 그 할머니들의 기본 정서는 그러니까 남편들의 바람기를 참으면서 그 오랜 분노를 갖고 있는 층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그 대목에서 거기서 화가 났더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그 남몰래 지켜왔던 순결의 상징 공주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듯이 난데 화가 났고, 할머니들은 정윤회가 이혼한 게 박근혜 탓인 것처럼 이해가 되니까 거기서 박근혜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노년층이 배신감을 많이 느낀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노인연금이 안 됐잖아. 노인연금을 안 줬는데 그게 국가에 돈이 없다고 와서 고개를 숙이니까 다 이제 참아줬단 말이지. 그런데 이명박이가 까먹은 돈이 그렇게 많다. 그런데 박근혜가 이명박이를 혼내주질 않고 있잖아. 이명박을 혼내주지 않고 있어. 4대강 비리나 이런 거. 자기네들이 연금 못 받는 게 이명박이가 더 돈을 말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여기 정윤회 스캔들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정서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야. 노인들이. 정윤회 스캔들을 그렇게 받아들였더라고. 내가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의 정서를 파악해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난 진짜 의외였어.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조선일보의 정윤회 스캔들은 박근혜 전통 지지층을 흔드는 거야. 박근혜 전통 지지층을 흔들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됐던 거, 김대중 노무현이 됐던 이유가 뭐냐? 그 이전에 전두환 때까지 참았어. 두려움에. 그러다 노태우 김영삼을 거치면서 얘는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되는 걸 이 노인층은 막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진보 세력이 돼도 별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도로 이명박을 찍어주고 막 더 극렬하게 지지를 표명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거의 지금 7년이 지나갔잖아. 이명박 5년, 박근혜 2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10년하고 박근혜 이명박 7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나아지질 않은 거야. 노인분들은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기억이라는 건 사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져. 나의 의도대로 기억이 선택되는 거야. 어떤 장면이 내가 그 좋아했고 나빴던 나의 호불호가 기억을 결정해요. 나의 관심이 기억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박정희가 돼서 갑자기 잘 살게 됐다. 그 생각이 되게 강한 거야. 박정희가 되고 바로 먹고 살만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노인들은 이명박 박근혜가 되면 뭔가 경제적인 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안 된 거야. 이명박은 사기꾼 새끼라서 안 된, 그러니까 이명박이 되면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낫지. 그래서 찍어줬는데 실패했어. 완전 사기꾼으로 욕먹었어. 자존심 상했어. 자식들한테 맨날 욕먹고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박근혜는 잘할 거야. 그래서 찍어줬는데 박근혜의 정치가 전혀 경제를 나아지게 하질 못한 거야. 무엇보다 그러니까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자녀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걸 본 거야, 노인들이. 지금 이 노인들의 정서를 내가 쫙 파악을 했잖아, 쉬면서. 이 노인분들이요, 지금 박근혜에 대한 배신감에 또 근저에 뭐가 있냐? 자식들하고 계속 싸우면서도 자식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더라고요. 내가 만난 노인들은 그런 게 있었어. 내가 파악한 노인분들의 기본 정서에는 그러니까 노인연금 묻지도 따지도 않고 준다더니 돈 없다고 안 주더니 알고 보니까 이명박이가 다 해먹었는데 처벌도 안 하고 그러더니 그래도 순결한 공주라고 지켜줬더니만 알고 보니까 품행이 방정치도 않은 것 같고 그러더니만 거기 뭐예요. 이제까지 박근혜 이명박 찍어준 이유가 경제적으로 뭔가 해결할 거라고 믿고 찍어줬는데 이거 무슨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순 개빵만 치고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자녀들의 삶이 점점 비참해지면서 자녀들이 늙은 부모의 집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집을 잃고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 노인분들한테는요. 이게 거기서 느껴지는 불만이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결국 박근혜의 정치가 실패하는 건 여러 가지인데 작년에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도 작년에는 무지막지한 재작년에 2013년에는 정치적인 무능이 있어도 처음 출발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밀어붙였어. 그래서 2013년에 노인들의 지지층이 60%였어요. 노인 지지가 60% 이상 강고했어. 70%?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니 뭐니 있어도 노인 지지층이 70%를 계속 유지했어.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유병헌 사건 때 유병헌 때문에 70%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그 노인들은 유병헌으로 3번을 당한 거야. 처음에 2번은 속아줬는데 우리를 무슨 바보로 아냐. 왜 그 늑대 소년 이야기, 지금 70, 80대 어르신들도 늑대 소년 이야기를 듣고 자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양치기 소년,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2번 거짓말했을 때는 마을 주민들이 속았지만 3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기본 정서에 2번은 속아줘도 3번은 안 속는다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병헌이 나왔을 때 되게 놀랐어. 막 무슨 식당이나 뭐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혀를 차는 거야. 저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말면서 쯧쯧쯧쯧 말면서 막 되게 화를 냈어. 그런 기억 있어요? 유병헌 때 분노한 노인분들 보신 분. 그때 되게 놀랬어 내가. 박근혜 지지층이
박근혜 지지층이 유병헌 사건에 굉장히 분노했어. 예. 그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때 70% 지지층이 50%로 줄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이명박 사건, 이명박 사자방 비리가 터지면서 그 50% 지지대가 흔들린 거예요. 노인들의 50% 지지대가 흔들렸어. 그러다가 정윤회 사건 터지잖아. 그러니까는 정윤회 사건이 터져서 사자방 비리를 덮으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떨어진 거야. 더 떨어지면서 젊은 자식들이 진지하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 그거구나.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이 가족, 자식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진 거야. 그것도 영향을 미쳐. 세월호 이후에 그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식을 생떼같이 잃은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사실 이제 40대들이 50대들이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 50대가 자녀들에게 더 이상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가족과 보내는 그 시간의 애틋함을 생각하게 되면서 50대들이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됐어. 그러니까 50대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자녀들 그 사교육비 내느라고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부모에 대한 생각, 자기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면서 내 부모가 나에 대한 애틋함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요, 실제로 세월호 이후에 가족에 대한 관계들이 바뀌었어. 우리 집도 그렇다. 우리 집도 그렇다, 손? 그러니까 우리 집도 실제로 그 세월호를 거치면서 내 부모와 내 자녀와의 사이가 좋아졌다. 그런 집들 많잖아요. 많어. 생각보다 많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노인들이 옛날에는 막 무지막지하게 자식들이 막 이명박 박근혜 지지하면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작년 추석 때부터 더 이상 자식들한테 그렇게 막말하지 않게 된 거야. 추석 때 거의 입 다물고 계신 노인분들이 많았어. 그러면서 점점 이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진지하게 고민들이 되는 거지. 내 자녀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바꾼 거야.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이 막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 것처럼 개뻥을 치더니 나아진 게 없고, 그럼 이명박은 사기꾼이지만 박근혜는 약속을 지킬 것 같아서 세워줬는데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혼란스럽고 나라가 아수라장이 됐잖아. 이래서 노인들이 지지를 확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38%가 사실은 내가 볼 때 박근혜 실제 지지율은 10% 정도밖에 안 돼. 10%대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의혹이 정윤회 스캔들로 나온 거잖아. 그죠?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망치 부인이 보고 있는 거랑 공감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지금 주변의 변화가 망치 부인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다. 공감이 좀 돼요? 제가 지금 정확히 본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정서를 보잖아. 정서를 느끼는데 지금 정서가 그렇더라는 거야. 예. 그 여론조사가 40% 넘던데 그래도 아직도 애쓰고 있는 25만 원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설명할게.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그 여론조사는 이 여론조사를 지금 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집전화 중심이야.
왜냐하면 이 집전화는 지역번호하고 거의 가령 서울 같은 경우 우리 동네가 900번대를 써요. 그러면 02의 900번대는 강북 지역이야. 02의 5번대는 강남 지역이고 02의 4번대는 시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전화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지역별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집전화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집전화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집전화 02에 900번대, 02에 500번대 이런 전화를 요즘에 집에서 쓰냐? 거의 070으로 바뀌었어. 070 인터넷 전화를 쓰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KT에서 인터넷 전화로 바꾸라고 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 전화로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집전화가 거의 사라진 거야. 옛날 집전화는 대부분 왜 또 사라졌냐? 옛날 집전화는 기본 요금이 5,000원이야. 기본 요금이 5,000원이고 인터넷 전화는 기본 요금이 2,000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전화가 거의 사라졌어. 그래서 집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그게 그 대상이 되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 이 집전화 번호를 쓰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부분 노인층이야. 대부분이 이 집전화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노년층이야. 그 집에 오래 살았던 노인층. 그러면 자, 한 집에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 한 집에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다녀.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번호도 많이 바뀌고 바뀌면서 인터넷 전화로 대부분 바꿨는데 집전화를 오래 갖고 있다는 할아버지들은 웬만큼 살만한 노인들이야. 웬만큼 살만한 노인들이고 집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가진 노인층이 이 집전화 여론조사에 응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런데 여론조사에는 10대, 20대 다 나오잖아. 그러면 집전화를 받은 10대, 20대가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야. 시간상 얘네들이 10대, 20대를 많이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주로 노인분들 100명하고 전화통화하고 10대 1명하고 전화통화하면 그걸 동급으로 쳐. 연령대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10대에서 한 명만 지지해도 10명, 100명이 지지한 것처럼 계산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집전화 여론조사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연령대별 조사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보정 작업을 다 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들은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있어. 뭐냐? 여론조사인가요? 그 대부분 나와 있는 여론조사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응답률이야. 응답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전화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의 비율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응답률이 10%다. 응답률이 10%고 1000통화를 전화했다. 1000명에게 물었다. 그럼 무슨 얘기냐? 10,00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1000명이 전화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로 9,000명은 전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라는 게 그거야. 그래서 응답률이 10% 미치라 그러면 10명 중 1명도 대답을 안 한 거야. 그리고 그런데 대부분 요즘에 나온 여론조사율 응답률 보면 어때요? 5%짜리야. 5%, 7%짜리. 그러면 5%짜리 1000명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그건 뭐야? 2만 명한테 물어봤는데 1000명만 대답했단 얘기야. 그게 응답률이라고.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응답률이에요. 응답률이 너무 낮으면, 이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응답률이 15% 미만인가? 그러면 발표를 못하게 돼 있어. 응답률이 적어도 10명 중 1.5명이라도 전화를 받아야 그게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지. 국민 다수가 의사표현을 거부했다면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응답률이 몇 프로 이하면, 가령 진짜 20% 이하면 발표를 안 한다가 선거에 관한 건 30%든가 규정이 굉장히 막 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이 막 공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조작도 해.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조작.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 방에서 다 경험한 사건이야. 2010년에 추석을 앞두고 이명박 지지율이 50%라고 나왔어. 그때 여론조사 기관 2개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50%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막 그 여론조사 기관 이름까지 발표됐어. 추석 바로 한 3일 전쯤에. 근데 내가 그걸 딱 보고 야 씨발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어저께 내가 마트를 갔는데 10명 중 8명이 욕하고 서 있더라. 이명박 욕을 하더라. 왜냐하면 그때 물가가 너무 비싸갖고 추석 장을 못 볼 때였어. 그런데 이명박 지지율이 50%라고 추석 바로 한 3일 전인가 5일 전에 발표가 났고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한 거야. 그 내가 문제 제기를 했지. 이거 이 여론조사 진짜 맞냐? 그때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사건.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해갖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전부 다 장바구니 앞에 놓고 카트기 앞에서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개새끼 새소새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50%냐? 내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해 추석의 논점은 뒤집어져. 물가로. 그래서 추석 내내 물가가 비싼데 왜 물가가 비싸냐? 그 얘기가 논점이 되고 이명박이 하여튼 짓밟힐 대로 짓밟혀. 그 추석에. 나중에 추석 끝난 다음에 발표가 났어. 뭐라고? 그 여론조사 기관 2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 없다고. 모든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기관 2군데에서 조사했는데 지지율 50%라 했잖아. 그 여론조사 기관이 우리는 그런 조사한 적이 없다 그랬다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들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뻥을 치고 있는 거야. 뻥을 쳤던 거예요. 그때 애호박 하나에 4,000원, 배추 한 포기에 12,000원. 그 왜 양배추 사건. 배추가 누구니? 이명박 부인이 마트를 가봤더니 배추가 비싸다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럼 이제부터 내 밥상에는 양배추를 올리지!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돌린 거야, 보도자료를. 양배추가 더 비쌌어. 양배추 더 작은 부피가 더 비쌌던 거야. 근데 그때 분노한 건 의외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화가 난 거야. 내가 군대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마지막 자존심으로 안 먹었던 게 양배추 김치였다. 네가 아무리 미필이라도 그렇지 어디다 대고 양배추 김치를 이야기하느냐. 분노의 양배추 김치 댓글이 이어지면서 그때 이제 막 양배추 논쟁으로 넘어갔지. 근데 좌우지간 그때 핵심은 뭐였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말이 명뚜아네트 막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국민들이 막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믿지 않게 된 거야. 그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사 한번 찾아봐요. 2007년에 박근혜가 그 한나라당 여론조사 했던 기관에다가 발끈 화를 냈어. 확 화를 내면서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그 2007년에 대통령 경선을 할 때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가 경선할 때 압도적으로 박근혜 지지율이 높았어. 그런데 그 이명박을 지지해준 게 그게 최시중이라는 그 늙은이가 운영을 했던 여론조사 회사였어.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실실 소문을 내는 거야.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지지율 급등. 그 다음엔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박근혜 박빙. 그러더니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박근혜 이겼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서 여론조사 그날 이후로 계속 이명박이 이겼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7월 달쯤에 박근혜 쪽에서 화를 낸 거야. 이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왜냐? 그 당시에 질문이 어떻게 물어봤냐 하면 박근혜와 이명박 중에 내일 선거한다면 누구를 찍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잖아. 근데 질문이 어떻게 되었냐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발끈한 거야. 야, 이거는 네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은 내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을 것 같다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지지율이 아니다. 그 대판 싸움이 났었어.
여러분 그거 잘 몰랐죠? 그 당시에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싸움이 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은 결국 여론조사란 이름의 조작을 통해 대통령이 된 거야. 나중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던 것도 당원 투표에선 박근혜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뒤집어진 거야. 여론조사에서 뒤집어가지고 박근혜가 지고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됐단 말이야. 그 뒤에 이명박이 계속 썼던 게 뭐냐면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정치야. 어떤 식이냐? 뜬금없이 반기문을 대통령 후보로 올려. 이유가 뭐냐? 그게 이명박이 집어넣은 거야. 왜? 야권 후보들 누구하고도 경쟁이 안 되잖아. 유엔 사무총장.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그 다음에 누구누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반기문 찍을 거 아니야.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이명박 때부터 반기문을 대통령 후보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였냐? 야권 후보 죽이기야. 야권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반기문, 박근혜, 그 다음에 야권 후보 7명. 그러면 당연히 반기문이 1등하지. 그 다음에 박근혜가 2등하고, 그러다 반기문을 뺐어. 그 다음에 박근혜와 7난장이. 여권에선 박근혜 1명하고, 그 다음에 이 야권은 다 집어넣는 거야. 누구야. 문재인, 김두관, 정동영,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7명의 지지자들이 다 합치면 60몇 %야. 근데 박근혜 지지율 22%고, 그런데 7명을 다 합쳐봤자, 다 합쳐야 60몇 %지만, 쪼개 넣으면 7%, 5%, 3%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1등.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 여론조사는 훈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박근혜와 야당 후보를 물어보면, 박근혜가 계속 1등을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 왜 1대1로 안 묻느냐? 왜 1대1로 여론조사 안 하고, 박근혜와 7난장이로 묻느냐? 야권 후보는 여러 명을 늘어놓고 박근혜는 왜 혼자냐 막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자 쟤네들이 거기서 작전을 펴. 어떤 작전이었냐면 갑자기 그 2011년 10월이었나? 9월이었나?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한 날, 그날 안철수가 생애 최고로 인기를 얻은 날이야. 그런데 그날 박근혜 안철수를 딱 질문을 뜬금없이 대통령 후보로 누굴 지지하냐고. 어이없죠. 그날 여론조사를 그렇게 했어. 박근혜 안철수 중에 누구를 지지하냐고 여론조사를 갑자기 뜬금없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안철수가 박근혜를 이겼어. 그게 다음날, 원래는 그날의 핵심은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했다. 그래서 박원순이 단일 후보가 됐다라는 게 중심이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 그게 다음날 모든 언론의 메인에 깔린 거야.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야. 언론사 핀 거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박근혜 안철수를 묻잖아요. 그럼 봐봐. 이건 시험 문제랑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박근혜 안철수 중에 누굴 지지하세요? 그럼 전부 다 안철수를 찍는 거야. 그게 정답이니까. 그 너무 충격적이니까 안철수가 다 이기는 거야. 근데 박근혜와 나머지 야당을 누구를 붙여놔도 박근혜를 찍는 거야. 왜? 그동안 그렇게 박근혜가 야당 후보를 이긴다라는 답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와 문재인 맨날 박근혜가 이겼어. 그런데 박근혜 그럼 맨날 안철수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매번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지지율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질문을 했지. 내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 왜 맨날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으로 물어보냐? 안철수 문재인 중에서 누가 더 지지율을 많이 받는지 조사해봐라 그랬다? 박근혜 안철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맨날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문재인 박근혜로 물어봐라. 예, 그렇게 내가 던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잖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답이 없었잖아. 그건 답이 없고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문재인이 이겼어. 맨날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안철수 그럼 안철수가 이기고 박근혜 문재인 그럼 박근혜가 이겼단 말이야. 그런데 안철수 문재인 중에 누굴 지지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문재인이 이겨버린 거야. 결국 이게 뭐냐?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했던 거야.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거 심리학적으로 나온 거야. 그 지식채널 2에서 나왔던 지식채널 2라는 그 책이 있어. 누구니? 그 PD, 김진혁 PD. 김진혁 PD가 만들었던 게 1권부터 3권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 나오는 부분이야. 거기 뭐가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가령 이 두 개를 놓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길어? 어느 게 더 길어? 까만 게 길잖아. 그죠? 까만 게 길어. 상식적으로 그냥 봐도 그렇잖아.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 두 개를 보여주면서 어떤 게 더 기니 물어봐. 그러면 피실험자 하나를 앉혀놓고 나머지 전원이 다 짜고 하얀 게 더 길어요 라고 얘기를 해. 하얀 게 더 길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보기엔 정확히 이게 길단 말이야. 깜장색이 길고 하얀 게 짧아. 근데 나 말고 모든 사람이 하얀 게 길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때 자기의 의견대로 지가 보는 대로 까만 게 길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프로? 13%. 끝까지 깜장색이 길다고 얘기한 사람은 전체 중에 13%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87%가 하얀 게 길다고 얘기했어. 충격이죠. 예. EBS에서 실험한 게 아니라 그게 미국에서 실험한 거야. 미국의 무슨 사회심리 실험 결과야. 유명한 시험 결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는 그 군중 심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고 야 박근혜 지지율 50%야.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박근혜를 지지하세요 물어보면 50%라고 얘기해. 아니, 지지한다고 그래. 내가 이 얘기한 기준이 그거다. 50%의 의미. 50%의 의미. 박근혜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세월호 전까지는 박근혜 지지율이 60%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경상도 살아. 경상도 사람들은 전부 다 박근혜를 60%가 지지한대. 자, 그러면 내가 경상도 사람한테 전화 받았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우리 동네 60%가 박근혜를 지지해. 그러면 나도 당연히 박근혜 지지한다고 답을 한다는 거야.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보통 우리나라 여론조사 어떻게 됐냐? 왜 요즘에 지금 박근혜 쪽하고 김무성 쪽하고 여의도 연구소 소장 놓고 싸우잖아. 여의도 연구소 소장을 놓고 싸운단 말이야. 그 여의도 연구소 소장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그 여론 조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가 1등이다 이걸 발표를 여의도 연구소 이름으로 꼭 나와. 그러면 다른 신문사들이 진짜야? 그러고 조사를 해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대로 비슷하게 나와. 이거하고 수치가 좀 떨어져도 비슷하게 나와. 그게 뭐냐? 답을 가르쳐놓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답을 가르쳐놓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시간을 두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이 새끼들 매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야. 하여튼 그랬어. 근데 그래서 이 60%가 넘는, 그러니까 50%가 넘는 지지율은 내가 대답을 할 때 고민 없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 지지율이 경상도에서도 50%대가 무너졌다 그랬잖아. 박근혜 지지율이 50%대가 무너지잖아,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얘기가 어떻게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발표하게 되는 거야. 그게 50%의 의미야. 왜 계속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발표했을까? 그 의미를 내가 오늘 깨달은 거야. 왜 이명박 지지율이 50%라고 그 새끼들이 계속 거짓말했을까? 실제로 10명 중에 5명이 지지하냐면 아니거든? 그런데 왜 계속 50%라고 했을까? 그게 뭐냐? 답을 준 거야. 함부로 반대 의견 내지 마라. 50%라는 얘기는 뭐야? 반반이란 얘기거든.
절반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절반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기 의견을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50%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라고. 이제 느낌이 와? 지지율 50%라고 계속 떠들었던 의미가 그거야. 그래서 50%가 지지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50% 이상이면 당연히 50% 이상이니까 다들 긍정적으로 답을 해. 그런데 50%라고 딱 해놓으면 답변을 못 하는 거야. 위축이 되는 거지. 응. 그런데 50%가 딱 무너지고 나면 부정적인 의견들이 확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파바바박. 그게 여론조사의 성향이야. 여론조사의 그 어떤 흐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야, 이것도 내가 오늘 깨달았잖아. 왜 여론조사 50%? 그 사실은 그것도 깨달았다가 잊어버렸어. 근데 아까 제가 박근혜 지지율이 40%다. 야, 이 뻥까지 마실게야. 무슨 네 동네 너 어디야? 경상도 살아? 지금 경상도도 40% 안 나와. 지금 박근혜 지지율이 38%야. 그 저기 뭐 여론조사 나왔던데? 그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전에가 43%였던 여론조사가 있어. 그런데 박근혜 기자회견 뒤에 조사해보니까 30%대로 떨어졌어. 뚝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여러분이 볼 땐 38%가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38%씩 나오냐? 여전히 그래도 경북에선 40 몇 프로가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20%대 나와도 경북에서 50% 정도 나와주면 평균해갖고 35% 나오는 거야. 평균에서 지지율이. 예.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제일 떨어졌을 때가 30%대였죠? 예. 노간지 3%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네가 생각하는 노간지는 누구니? 뻥까면 강퇴. 예.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10명의 친구들, 10명의 친구들 중에서 박근혜 지지자가 몇 명이냐고. 한번 물어봐봐. 노태우? 그래. 여러분 주변에 10명의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요. 박근혜에 대해서 지지하냐? 지금 한번 물어봐봐. 10명의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봐봐. 박근혜 지지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0, 빵.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이게 주로 지금 50대 이하잖아. 50대 이하 중에 지지율은 거의 없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를 지지하진 않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3.5명은 돼요. 이제 좀 줄었겠다. 한 3명?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진 않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이 3명에서 4명 사이야. 3명에서 4명 사이인데 그 3명에서 4명 사이 중에 그래도 박근혜가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1명이야. 내가 파악한 국민 정서는 새누리당이 그래도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게 3명에서 4명 사이, 그러니까 35% 정도 되고 그 35% 중에 그래도 박근혜가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10%야. 35% 중에 10%.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래서 38%가 나오는 거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응답한 것 중에 30%대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래서 박근혜는 실제로 국민 전체로부터는 한 10%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 근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으로 그 10% 선도 깨지지 않았을까 싶어. 10명 중에 1명은 그래도 무조건 박근혜를 지지한다라고 자기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어제 그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그 무조건 지지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끊겨. 연락이 이렇게 끊겨. 그래가지고 의사표현을 안 하더라고. 그치? 그니까 어저께 기자회견하고 그 반응이 더 안 좋아졌어. 내가 볼 땐. 그죠? 박근혜 지지층도 여러분 봐봐요. 43% 지지율이 38%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지율 10%가 빠졌다는 얘기야.
박근혜 지지층에서 10%가 이탈했다는 얘기라고. 10%만 돼도 놀랍다. 아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박근혜, 그거 모르는구나. 그 영상 못 봤어요? 이명박 포항 간 영상? 포항의 아줌마들이 자기네들은 이명박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난리도 아니잖아. 포항에서 막 이명박 박수 받고, 막 미친 듯이 환영하잖아. 새파랗게 어린애가 대통령으로서 막 그 자긍심이 있다고, 이명박에 대해서. 안 돼. 그 심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 방에서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틀어줄 수는 없는데, 한번 나는 심장이 튼튼하다 싶은 사람 한번 봐봐. 잘못하면, 근데 만약 고혈압 환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고혈압 환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혈관 터질 수가 있어. 그거 보지 마.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보지 마시고, 노약자들은 보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웬만한 충격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괜찮다 싶은 사람들만 봐봐. 나 그거 보다가 죽을 뻔했잖아. 기가 막혀갖고. 예. 포항 무시야? 누가 무시해? 아니, 포항 사람들이 이명박 지지한다 그랬더니 그게 무시하는 거야? 야, 너 말 똑바로 해봐. 포항 사람들이 이명박을 지지한다라고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게 왜 포항을 무시한 거야? 네가 봐도 쪽팔려? 네가 봐도 쪽팔려가지고 포항이 이명박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무시한 소리 들리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해해. 나는 정말 이래서 우리 젊은 벗들을 사랑한다니까.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진실이 보여요. 네. 자, 그 다음 이야기. 아니, 그냥 포항에서 이명박 지지한다고만 그랬더니 포항 무시하냐고 막 신경질내. 취대가 지지해놓고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총 25분으로 지난해보다 8분 정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였던 안전 문제와 세월호 참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이 없었고 질문하는 기자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승리의 수사로 시작됐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청량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5분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 많이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내용도 언급된 것도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세월호 기자가 질문에 의해서 했을 때는 정말 좀 성의 있는 답변을 그래도 원했는데.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유족들과의 소통에 노력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겨우 한 번 언급됩니다. 이제 세월호 이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얘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청와대에서 면담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만났다는데 만난 적은 딱 2번이고요. 진도에서 1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1번, 딱 2번밖에 없는데 그걸 자주 만났다 하는 부분.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모든 것이 지금 신년 인사까지 해가지고 다 거짓말로 지금 일관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신년 인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안전이 강화될 것인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신념이라도 갖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유족과의 면담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이제 여야 간에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 중에도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 거시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윤회 관련 문건 파동과 관련해 사건의 성격과 검찰 수사의 결론을 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또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출연한 토크 콘서트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른바 종북 콘서트라고 자체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외치며 오체 투지를 하는 행렬이 어제 광화문에서 멈췄습니다.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틀자 경찰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시간까지 철야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불합리한 그 차별, 그런 그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양산하는 대책을 세웠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면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법으로 국민들을 희롱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양반한테 할 얘기 없는데 진짜. 사실은 뭐 후보 시절 때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약속 뭐 이랬잖아요. 사실 이제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당선된 후에 바로 나타난 것이 대한문 분향소의 침탈과 당시 김정우 전 지부장의 구속이었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와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신은미 씨 강제 출국 등 이념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차분차분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최근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해 끝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을 교체할 뜻도 없다고 했고, 문건 유출에 연루된 동생 박지만 회장은 그저 이간질에 말려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 역대 유례가 없는 영남 편중 인사도 박 대통령에겐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임기 2년 내내 인사 참사와 공직기강 회의로 허둥댔다는 국민 여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회견문 첫머리에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건은 찌라시에 불과하지만
외부로 유출시킨 자들은 엄벌하겠다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된 문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박지만 이주희 회장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간질에 속은 불쌍한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친인척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박지만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에 다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그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용 전 장관의 증언까지 나온 정윤회 씨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도 박 대통령에겐 조작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국정하고. 그리고 또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이거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난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항명하고 사표를 낸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며 감쌌습니다. 저는 이게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민정수석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 않았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정치 어떤 공세에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더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책임 있는 공직자를 불러 설명을 듣는 것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인물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영남 지역 편중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청와대를 출입해온 저도 지금처럼 인사 편차가 심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 소외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앞으로 인사 대탕평책을 펼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좀 도덕성에 있어서도 뭐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제 조건 하에 또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숱하게 반복된 인사 참사에 대한 인사권자로서의 자성과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권력 구도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고위직 인사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준 자리였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교할 만한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예. 대통령 기자회견, 미국과 한국. 차이가 뭘까요? 하얀 원 속에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노란 동그라미 속에 손드는 기자들이 보이죠? 네. 근데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딱 한 명만 손을 든다는 거. 작년에는 여러 명이 손들었다가 외신 기자들이 다 삐져서 가버렸어. 올해는 순서정해서 한 명만 손들었다는 거. 참 대단하죠? 예. 재탕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정말 싱크로율 100%의 그 기자회견을 쭉 같이 봤고요.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건 분명히 있다. 예.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달라진 건, 대통령의 외모가 훨씬 젊어졌다. 예. 옷 색깔은 더 야해졌고, 대통령의 얼굴이 훨씬 더 젊어졌다. 아무래도 1억짜리, 1억짜리, 헬스기구 덕인 것 같아요. 네. 1억짜리 헬스기구를 들여다 놓고, 예. 그렇게 미모 관리를 하더니, 확실히 작년보다 젊어진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요. 국민들은 돈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참, 1억짜리 헬스 하시더니, 그래도 빛은 보네요. 아유, 그 헬스기구 잘 팔린다며? 예. 자, 이 사진 한 장이 있네요. 요거 말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1월 9일에, 1월 9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지지율이 43.1%였는데, 예, 어저께 38.9%로, 이게 하니까 4% 정도 떨어진 거네. 그죠? 예, 4.2%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전화 받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라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35%가 새누리당 지지자고, 그 중에 10% 정도가 이 박근혜 지지율이라니까? 그러면 딱 이해가 되잖아. 그럼 이제 이 정도 수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요 사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스테롯이라는 곳, 이스라엘인들이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언덕에 앉아 가자에 폭탄이 떨어지는 걸 구경하며 폭발할 때마다 박수치고 환성을 지른다. 나는 악마를 봤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이 기자의 트위터였죠. 그래서 이 기자가 처벌받았다.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들었어. 이 기자가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자, 하여튼 오늘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문제점,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지금 아파트에 불 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전 세계 메이저 언론이. 전 세계 여러분 있잖아요. 다 싸잡아 욕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전 세계 메이저 언론. 소위 재벌들이 광고를 많이 대주는 그런 메이저 언론들이 썩어가고 있다. 왜? 그리고 이 재벌들의 뒤에는 세계 금융자본이 있고, 그 세계 금융자본의 큰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태인 자본이 많다 보니까 현재 언론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리고 테러에 반대하는 시위를 반이슬람 시위라고 호도하고 있다. 예. 네. 조중동에서도 이럴 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망하다. 민심과 정반대. 측근 면죄부나 줘.
중요한 모멘텀을 놓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럼 왜 영남 지역의 언론들과 조중동까지 박근혜를 모두 싸잡아 비난할까요? 언론의 자유 때문에? 아니요. 지금 언론이 줄 쓴 거죠. 친이명박 쪽에.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쪽하고, 그러니까 친박 쪽하고 친이명박 쪽이 지금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내부에서 공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공천 전쟁 중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친이계가 김무성이 이끌고 있잖아. 김무성이 쪽으로 줄 서서 지금 박근혜를 싸잡아 비판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거야. 박근혜 지지율을 막 떨어뜨리는데 동참을 해서 박근혜를 위협하고, 결론은 그 자기네 친이 쪽으로 공천을 받으려는, 즉 공천 경쟁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쟤네가 진짜 반성해서 박근혜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지금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도 내가 쭉 이제 인트로에서 여기까지 쭉 왔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계속된 사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매우 심각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무슨 전쟁이냐 하면, 이게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그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잖아. 그러면서 쟤네들의 행보도 되게 빨리 파악이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이제 반이슬람주의를 막 부추기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들의 움직임이 이 뭔가 이렇게 하나로 통하고 있다. 제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는데, 정리해서 얘기하면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한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영적 전쟁.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여러분들 왜 무슨 이제 그 판타지 영화 보면 막 절대 악의 세력과 그 착한 세력이 싸우는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절대 악과 착한 세력이 막 싸우면서 막, 그런데 그런 영화들의 특징은 누가 너무 강해? 악한 세력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 악한 세력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는 세력이 정말 힘들고 약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 악한 세력은 누구일까? 그 악한 세력은 누구일까? 단지 그건 영화 속에만 있는 걸까? 난 아니라고 봐.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선과 악의 대결에서 종교전쟁이 아니라 이건 탐욕의 전쟁이야. 모든 종교전쟁이요, 사실은 종교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싸운 거지. 모든 종교전쟁은 물질 때문에 싸운 거지 신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어. 마찬가지로 구교와 신교의 전쟁도 물질을 놓고 싸운 거였어요. 세금을 더 내냐 덜 내냐의 싸움이었단 말이야. 모든 전쟁은 물질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의 언론과 무기산업자들과 권력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돼서 정말로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다수의 이 약한 자들을 처절하게 짓밟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마귀와의 전쟁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탄과의 전쟁. 그 사탄이 뭐겠어? 사탄이 뭐겠냐고.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탄이 뭐겠어? 탐욕이에요. 탐욕.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 눈덩이랑 같아.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많이 갖고 싶어해. 그 탐욕이 결국 지금 우리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거야. 지구를 위협하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의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 탐욕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부터 내려놔야 된다. 사실 오늘 인트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안 나와. 뭔가 준비가 덜 됐나 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탐욕과의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우리 모든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 그러면 누구의 탐욕, 저 사람의 탐욕과 나의 탐욕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무엇보다 가치 기준이 중요한 거야. 무엇에 대한 욕심이냐? 무엇에 대한 욕심이냐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은 철학이 필요할 때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야. 가치 기준. 오늘 방송을 한번 다시 재방송을 보시면 제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 테러의 기준이 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을 분석할 때 과연 옳고 그름은 있는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가? 지금 우리가 고민할 때라는 거야. 제가 작년에 계속 주장했던 게 뭐였죠? 약자와 강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왜? 약자와 강자가 싸우는데 중립을 지키는 건 누구 편을 드는 거야? 강자 편을 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강자가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약자와 강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무조건 피해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줘야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면 나는 무조건 피해자 편에 서야 된다고 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틀림없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기계적 중립을 지켜요. 그거는 가해자의 부당함에 동참하는 거야. 내가 이번에 그 뉴욕 사태를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서 침묵했어. 중립이란 이름에 침묵을 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모든 상황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침묵이란 이름의 중립이란 이름의 침묵, 그건 가해자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텐데 잘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서 중립이란 이름으로 침묵한다면 그건 가해자에게 공범이 되는 거야. 가해자와 공범이라고. 분명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을 멈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고통을 주는 쪽이나 고통을 받는 쪽이 똑같다.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건 비겁한 거야. 고통을 주는 놈의 공범일 뿐이라고.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좌우지간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 탐욕이 소위 내가 월요일은 AI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AI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 점점 우리 인간 세상을 망쳐가고 있어.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의 인간성이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 인간을 좀비로 만들고 있어요. 좀비가 뭐야? 영혼이 없는 육체잖아. 영혼이 떠난 육체가 좀비잖아요? 우리들의 영혼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좀비도 사랑한다라고 막 겉방울 치고 있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 탐욕, 그들과의 싸움이야. 탐욕의 실체와의 싸움.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나는 이 싸움이, 나한테 왜 도대체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그랬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뭐가 맞아 떨어진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8년 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오늘 방송은 어제보단 좀 추웠죠? 어제 방송을 듣고 되게 좀 어렵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어제 방송보다 오늘 방송은 조금 쉽지 않았어요? 내가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애썼는데? 어제보다는 오늘 방송을 좀 어제 내용이 너무나 압축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서 그걸 좀 풀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중에 한 가지, 규제 완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속에 있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옳고 그르고에 논쟁할 때가 아니야. 성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불교 경전이나 성경이나 나는 모든 경전에서 추구했던 건 같다고 봐요. 뭔데? 약자를 위해 싸워라. 남의 거 뺏지 마라.
뺏는 거 나쁜 짓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 약한 자들을 돌보라. 그게 모든 경전의 공통점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할게요. 뭐라 그러나, 어제 워낙 그 주요 이슈들을 막 다루고, 오늘 하루는 좀 곱씹는, 좀 다시 한번 그 되새김질을 하는 날로 제 스스로 정해봤는데, 어제 이해 못했던 내용이 오늘 좀 이해가 됐다. 그런 분 계세요? 어제는 이해를 좀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풀어서 이해가 됐다. 그런 분 계세요? 진짜야? 무조건 손 드는 거 아니야? 손 들으라 그러면 무조건 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대략적으로 이해가 돼요. 사실 어제 이야기는 그 듣고 즐거우면 이해 못한 거야. 어제 이야기랑 금요일날 이야기를 듣고 막 기쁘고 즐거웠다면 이해를 못한 거라고. 왜? 어제 이야기를 정말 100% 이해했다면 두려워야 돼요. 굉장히 두려워야 돼.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해야지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강한 존재들하고 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내 앞에 두려움에 대해서 맞서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내 앞에 두려운 존재에게 맞서는 방법 두 가지. 맞선다기보다 대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도망간다. 정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때 제일 쉽게 하는 게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 두 번째 방법은 뭐다? 분노하고 싸우는 거죠. 예, 분노하고 싸우는 게 두 번째 방법이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망을 가면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도망가면 늘 이것보다 못한 세상에 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에 분노하고 이거를 깨나간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지금보단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노가 탐욕을 가진 분노라면 우리 자신을 불태울 거예요. 그런데 목표와 희망을 가진 분노는 에너지가 돼. 그러나 욕심이 중심이 된 분노는 나를 태울 거예요. 이게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분노가 되면 나를 태우지만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고 목표와 희망을 분명히 하면서 분노한다면 그 분노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예.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되지도 않는 개똥 철학을 어디서 떠들어? 그래요. 누구 귀에는 되지도 않는 개똥 철학으로 들리고, 누구 귀에는 그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으로 보이고, 그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리 들리는 방송이죠. 예. 그 망치 부인의 방송은요, 특징이 뭐냐? 자기의 상태대로 듣는 거야. 아는 만큼 들리고 열린 만큼 감동하고. 예.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은 망치 부인이 신앙심이 깊다라고 생각하고 예. 내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낀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오늘도 망치 부인이 한 얘기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꼭 점검해 주세요.
그래서 검토하시고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바로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죠? 졸못이다. 그래요. 졸라 못생겼죠? 나도 알아. 아직까지는 네가 나의 마력에 안 빠졌구나. 예. 다들 처음에 와서 첫마디 저는 못생겼다. 아줌마예요, 아저씨예요. 그래, 미안하지만 보기와 달리 아줌마야. 자, 오늘 뭐 악플을 달면서라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894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오늘 불탄 템민지 한 번밖에 못 눌러갖고 추천을 많이 못 받았어요. 방송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이 막 딱 시작이 돼버리면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인사를 못 드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인사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의 초콜릿으로 불타는 10미닛을, 여러분의 스티커로 1000명방을, 여러분의 별풍선으로 방송 제작 비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방에서 고생들 하셨고요. 예,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낮 2시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괜찮았어요? 어제 너무 쎄가지고 오늘 정도는 좀 쉬어줘야지 싶더라고. 어저께 막 내용이 너무 강해서 강렬해갖고 오늘까지 세게 나가면 소화들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되새김질 하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방송